안녕하세요. 김화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가해 학생의 사안조사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이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호자 확인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어려워하셔서 직접 서식을 보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안조사 과정을 거쳐서 학폭위가 드디어 열리는 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개는 학부모님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연해서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에서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모든 내용을 우리 가해 학생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는지 여부 정도만 가볍게 묻게 될 텐데요. 학생 사실 확인서와 우리가 보호자 확인서에서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을 했다면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먼저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로 보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였는데 막상 심의위원회에 가보니 가해 사실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혹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 집으로 참석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안내문에는 가해 사실이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전에 반드시 참석 안내문을 가해 학생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참석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내용 혹은 피해자 주장 사항과 다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실제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해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할 테고 심의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후에 양측의 대답을 다 들은 후에 위원들은 각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심의위원들이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피해 학생 쪽에서는 그렇게 거짓말로 주장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피해 학생이 거짓말로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피해 학생 측과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피해 학생과 학교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사이에 다른 문제가 더 없었는지 이런 사항을 자주 묻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를 하시고 미리 제출하지 못한 반성문이 있다면 반성문을 미리 준비해서 가고 피해 학생 측과 화해가 되었다면 관련 내용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발언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주인공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얘기를 잘 못한다 이렇게 느끼셔도 먼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목격자도 아니고 그냥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은 것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대답은 학생이 먼저 답변을 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극적이다 혹은 부끄러워한다 이런 이유로 답답해서 부모님이 대신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를 제지하기도 합니다. 동석한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실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시켜서 가시면 침착하게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의위원들의 질문의 취지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미리 준비했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점을 파악해서 변호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심의위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당황하셔도 변호사는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만 열립니다. 재판처럼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이렇지 않죠. 여기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후회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한다는 견지에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 학생 측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겠구나라고 대부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대답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은 이렇게 진술하는데
가해 학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해 학생 부모님 측은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가해 학생 측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다시 묻거나 자세하게 묻게 되면 당황을 해서 사실 아는 것도 생각을 잘 못하거나 답변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변호사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 물론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마무리 멘트에서 가능한 정도라면 그 점을 이제 변호사가 메모를 해뒀다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경우, 가령 학생이 당시에는 당황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본 바로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겠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닌데 부모님들도 처음이고 또 학생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얼어서 긴장을 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견서를 미리 내시고 확인서나 이런 점으로 해서 충분히 피력을 하였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막상 심의위원들이 여러 명이서 이 가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끝나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마음 졸이시는 경우도 많고, 혹은 처분이 예상보다 중하게 나온 경우에 내가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유의사항을 좀 알고 가시면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